안녕하세요, 하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질, 배우자의 기질, 자녀의 기질 등을 잘 알고 배려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서로 잘 몰라서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사랑과 멀어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통이 지속되면 혈액과 체액이 마르고 호르몬이 고갈되면서 각종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어릴 적부터 늘 누군가를 챙기던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말없이 자기보다 가족들을 챙기던 책임감 강한 대한민국의 장녀, 장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사랑을 주면서도 마음 한쪽이 늘 텅 빈 것처럼 외롭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릴 적부터 돌봄을 통해 사랑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기분을 살피며 울고 싶어도 참고 착한 아이로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었던 아이. 그 아이에게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돌봄이 곧 안정의 언어가 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순간 존재의 이유를 느끼고 마침내 이제 괜찮아졌다는 착각 속에 잠시 안도하죠. 그래서일까요? 버려진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 존재들은 말없이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주는 사랑을 고스란히 받아줍니다. 그때 느껴지는 따뜻함은 사실 사랑받고 싶은 내 안의 어린아이가 받는 위로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느껴질 때 내 안의 불안이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강아지나 고양이 같지 않죠. 나의 정성과 고마움을 몰라줍니다. 그 순간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부짖습니다. 또 사랑받지 못했어. 그래서 분노가 치밀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주냐는 억울함과 절망이 일어납니다. 그 분노는 사실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던 나 자신을 향한 오래된 울음이에요. 우리의 뇌는 받아들여짐을 안전으로 기억하고 무시당함을 위협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헌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감신경이 폭발하고 몸이 싸움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건 사랑받지 못했던 내가 나를 지키려는 신경계의 반응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분노가, 나의 억울함이 나를 더 이상 태우지 않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이 화는 어디에서 온 걸까? 화는 당연한 걸까? 가족들이 나를 화나게 하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돌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내가 이미 사랑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나의 사랑을 몰라줘도 화가 나지 않아요. 내 안의 온기가 이미 나를 치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가 되고 돌봄 역시 통제가 아니라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사랑을 주면서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표현하지도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면이 있고요. 어느 날 택시를 탔습니다.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사님이 우리 이야기가 듣기 싫었는지 갑자기 라디오 볼륨을 확 높였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확 올라오는 화가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내가 무시당한 건가?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일행들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그저 내 안의 화를 느껴주며 조용히 풀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화는 나쁜 게 아니었어요. 화는 언제나 우리 마음의 경계선을 알려주는 신호니까요. 누군가의 행동이 내 공간을 침범하거나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무시될 때 우리의 뇌는 즉각 교감신경을 켜서 지금 나를 지켜야 해 라고 알려줍니다. 즉, 화는 나쁜 게 아니라 나도 소중한 존재야 라는 몸과 마음의 외침일 뿐인 거죠. 하지만 그 신호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화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성장의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인식하고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즉, 화를 폭발시키지도 억누르지도 않고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힘, 그게 바로 자기 조절이고 감정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화를 무시하지 않았고 그 감정을 스스로 느껴준 뒤 흘려보냈습니다. 내 하루의 평온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자기 존중의 표현이었죠. 건강한 침묵이란 마음속에서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지나간 뒤 필요한 말을 꺼낼 수 있는 여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택시에서 내리고 나서 뭔가 모르게 개운치 않았습니다. 하여 계속 마음을 살펴보니 저의 침묵은 선택을 가장한 회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불편한 자리나 관계에 대한 회피 말이죠. 그걸 알아차리니 시원했습니다. 이제는 다음번에 이와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침묵 말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번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겠죠? 기사님, 승객에게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요? 볼륨이 커져서 대화가 잘 안 들리네요. 볼륨 좀 줄여주세요. 이건 싸움이라기보다 경계의 표현, 존재의 존중 아닐까요? 화를 느끼는 나도 괜찮고 침묵을 선택하는 나도 괜찮아요. 존중을 표현하는 나도 괜찮아요. 그 어떤 나도 다 나일 뿐인 거죠. 화는 결국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야. 그리고 나를 지킬 힘이 내 안에 있어. 오늘도 그 감정의 신호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정히 들어주세요. 그건 나를 지키는 몸의 언어니까요.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감정을 조절하고 선택해서 표현하는 것이 곧 내면의 힘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에 저는요, 화를 내도 되는 건지, 화를 참아야 되는 건지 구분도 안 되었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만 하는 바람에 생각이 많아지고 가슴이 답답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어제보다 좀 더 가볍고 시원한 나를 발견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문 여러분, 삶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요.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오늘을 선물로 받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게 인생 아닐까요?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절로 알게 되는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분명 느낄 수 있는 이 감정이란 것은 왜 풀어주지 않으면 쌓이는 걸까요? 먹은 음식은 지방으로 저장되어 뱃살로 볼 수 있지만 묵은 감정은 도대체 무엇으로 저장되어 어디에 쌓이는 걸까요? 감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편도체에서 시상하부, 자율신경, 호르몬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전기화학 반응 회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이든 한번 발생하면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신경계가 안정됩니다. 그런데 강한 감정, 예를 들어서 분노나 공포나 수치심이 우선 회로를 점유하면요. 그보다 약한 감정, 예를 들어 슬픔이나 실망이나 외로움 등은요. 편도체의 기억 회로에 보류된 상태로 저장이 돼요. 즉,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느껴질 준비가 안 된 채 대기 중인 감정인 거죠. 이 미해결 감정은 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교감신경의 잔여 긴장이 몸의 특정 부위, 예를 들어서 가슴이나 위, 어깨, 목 등에 패턴처럼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억눌린 사람은 흔히 이유 없는 답답함, 목의 이물감, 복부 긴장감, 이유 모를 피로 등 신체화 증상을 경험합니다. 이건요, 마음이 아니라 몸이 아직
그 감정을 다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요, 흐르게 해주는 것으로 해소됩니다. 즉, 느껴지지 않던 감정을 다시 안전한 환경 속에서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은 뇌가 이제 끝났다 라고 인식하며 회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새로운 말을 찾는 것보다는요,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고 그때 느꼈던 신체 감각을 허락하고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때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고 편도체는 마침내 위험 상황 종료 신호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감정의 완결입니다. 감정은 억누르면 사라지지 않고요, 느껴지고 이해될 때만 신경 생리적으로 소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잊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안전하니 그때의 나를 다시 느껴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 순간 뇌는 감정을 에너지로 전환하고 몸은 그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정은 마음속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편도체와 해마 그리고 시상 하부를 중심으로 몸의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편도체는 공포, 분노, 슬픔의 강도와 순간적인 반응 등 감정의 색깔을 기록합니다. 해마는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그 감정이 일어난 상황과 맥락을 기억의 형태로 저장합니다. 시상하부는 그때의 생리적 상태, 심박수, 호흡, 근육 긴장 등을 기억합니다. 이 세 곳이 함께 작동하면서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오면 똑같은 감정 반응을 불러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은 생각이 아니라 몸의 반응, 즉 패턴으로 쌓이는 기억이에요. 뱃살은 눈에 보이고 염증 수치는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태도 없고 수치로도 표현되지 않기에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이유 없이 염증과 통증으로 온몸이 아파도 이건 단지 몸의 문제야 라며 감정의 신호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신체화 반응이라는 이름으로 몸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두통, 속의 더부룩함, 심장의 두근거림, 원인 모를 통증 등 그건 몸이 대신 울어주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편도체와 해마, 시상 하부 속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기억이 풀리지 않으면 몸은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자율신경은 늘 경계태세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충분히 쉬어도 마음이 막혀 있으면 치유의 길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연습,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느껴주고 흘려보낼 때 몸은 비로소 안전하다고 기억하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감정, 그것을 외면하지 않을 때 몸은 다시 고요함을 배웁니다. 그때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하지정맥류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지정맥류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리가 붓고 무겁고 아프고 저리고 쥐가 난다면 정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약국에서 서서 약을 조제하며 살았던 저 역시 예외는 아니랍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고 꼬이고 돌출되는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리에 있는 정맥의 판막이 약해져서 피가 거꾸로 흐르거나 고여버리는 상태예요.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정맥의 탄성과 판막 기능이 손상되어 다리 아래에 혈액이 고이고 정맥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리가 제2의 심장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그 이유는 심장에 있는 판막이 정맥에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단순히 근육이 많아서가 아니라 심장과 아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정맥 판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맥은 동맥처럼 강하게 피를 밀어내는 펌프력이 없습니다.
특히 다리는요, 몸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중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에 피가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맥 판막입니다. 정맥 판막은 일방통행처럼 작동합니다. 피가 위로 올라갈 때는 열리고 피가 아래로 떨어지려고 할 때는 즉시 닫혀서 다시 내려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다리의 정맥혈이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심장까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맥이 튼튼해야 심장으로 혈액이 돌아올 수 있고 그래야 심장이 온몸으로 다시 혈액을 내보낼 수 있으니 심장과 정맥은 손발이 척척 맞는 한 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정맥은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전신 혈액의 70%를 저장하는 혈액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정맥의 벽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축했다가 이완하며 탄성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몸이 혈액이 부족하고 체액이 부족하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뇌는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본능적으로 혈액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혈액을 쓸 때가 아니야. 혈액을 저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온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정맥을 확장시켜 혈액을 저장하는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결국 몸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즉 살아남기 위해 정맥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죠.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정맥의 혈액이 너무 고이게 되면서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성 염증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맥벽은 점점 약해지고 판막은 힘을 잃고 혈액은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며 다리에 고입니다. 이것이 하지정맥류의 가장 근본적인 병리입니다. 단순한 붓고 무겁고 아프고 저리고 쥐가 나는 정도의 문제를 벗어나 하지정맥류라는 질환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흥분한다면 말초 혈류가 줄어 면역세포가 제자리에서 일하지 못합니다. 면역이 약해지면 염증이 더 잘 생기고 염증은 다시 교감신경을 더 자극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지정맥류를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혈액과 체액을 채우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찾고 면역력을 키워 만성염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정맥은 탄력을 회복하고 고여있던 피는 심장으로 다시 흐르게 됩니다. 우리의 다리는 늘 우리를 위해 버텨왔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혼자서 고군분투하다 지쳐버린 다리에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는 좀 쉬어가도 괜찮아. 하문 여러분, 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랑받은 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한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늘 운동해야 건강해진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5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운동을 했다 하면 그날뿐 아니라 다음 날까지 온몸이 축 처지는 경험을 하곤 하죠.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왜 남들은 쉽게 하는 운동이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하문 여러분, 그건 절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아주 정확한 생존 신호예요. 운동을 시작하려면 세포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바로 부신이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을 분비해서 이제 움직여도 좋아요 라는 시동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부신이 지쳐 있으면 이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부신이 약해지면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기립성 어지러움이 생기고 몸이 힘을 못 내는 느낌이 확 밀려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몸이 지금은 움직이면 위험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부신이 신호를 못 보내니
근육은 연료를 받아도 사용할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니 운동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자동차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죠.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는 포도당과 지방산을 소비합니다. 이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기관이 바로 간입니다. 간이 근육세포를 도와줘야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꾸고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만들고 젖산을 해독하면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엄청난 일을 동시에 해내는 게 바로 간입니다. 그런데 간이 피곤해져 있을 때는요, 이걸 제대로 해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근육은 힘을 쓸 수가 없고 뇌는 혈당이 흔들리고 멍하고 어지러워지고 운동을 하다 말고 갑자기 기운이 툭 떨어집니다. 이건 근육이 약해서가 아니라 간이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해서 그래요. 수험생 뒷바라지 해주는 부모님을 상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심하게 피곤해지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간과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에너지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신이 시동을 걸고 간이 준비를 해서 준 연료를 받아서 진짜 힘으로 바꾸는 곳이죠. 하지만 스트레스, 수면 부족, 염증, 불안이 오래 쌓여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져 있으면 연료를 넣어도 엔진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젖산이 쌓이고 몸이 빨리 지치고 다음 날까지 회복이 안 되고 운동이 오히려 몸을 더 고갈시키는 일이 생기죠. 이건 몸이 실패한 게 아니라 몸이 살기 위해서 속도를 늦춘 것이에요. 그래서 부신, 간, 미토콘드리아가 지친 상태에서 운동을 억지로 하면요, 몸은 더 깊이 고갈되고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집니다. 그러니 운동이 힘든 건요, 게으름도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몸에 시동이 꺼져 있고 연료 공장이 고갈돼 있으며 에너지 공장이 고장나서 쉴 수밖에 없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운동이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운동 자체가 아니라요, 부신 회복, 간 회복, 미토콘드리아 강화입니다. 부신의 에너지 재료를 채우고 간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고 미토콘드리아를 재정비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다시 걷고 싶어지고 숨이 덜 차고 근육이 힘을 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회복된 몸은 스스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치유의 길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그러니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무조건 운동만이 절대 답이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듣는 사람은 회복이 빠르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은 더 깊이 고갈됩니다. 몸은 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질병이 아니라 우리 몸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면역 시스템이 얼마나 힘을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붉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지구에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식물, 동물 등등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기생해서 사는데 번식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RNA 바이러스는 빠르게 변하고 매번 다른 얼굴로 감염을 일으키는 단기전에 능하죠. 대표적인 것이 감기고요. DNA 바이러스는 변이 없이 오래 숨어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면 다시 나타나는 장기전에 능하죠. 대표적인 것이 대상포진입니다.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사실 새로운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어릴 때 수두를 앓으면서 이 바이러스의 유전체와 모습, 행동 패턴까지 모든 것을 완전히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우리 면역세포들은 이 바이러스가 살짝만 움직여도 바로 알아차리고 바로 제압해야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 살해세포, 즉 NK세포가 지쳐버릴 때입니다.
NK세포는 우리 몸의 즉각 대응 특수부대예요. 바이러스가 숨어있는 세포를 찾아 아무런 지시 없이도 바로 제거해주는 면역의 가장 빠른 대응팀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길어지고 잠이 부족하고 몸이 영양을 소모하기만 하고 채우지 못하면 이 빠른 특수부대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새로운 RNA 감기 바이러스보다 이미 잘 알고 있는 DNA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더 못 맞게 됩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RNA 기반이라 매번 조금씩 변이를 일으키며 다른 얼굴로 찾아옵니다. 그러니 면역 시스템 입장에서는 매번 새로운 시험 문제죠. 하지만 대상포진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정체가 뚜렷하고 면역세포는 패턴도 기억하고 공격법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식은죽 먹기처럼 쉽게 통제해야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면역세포의 감시력이 떨어지면 신경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그 틈을 타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미 알고 있던 적에게조차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면역 에너지 잔고가 바닥났다는 신호라는 것을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왔다는 건 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무 지쳤어. 속도를 줄이고 다시 혈액과 체액을 채우고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야 해. 이렇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거부하고 억지로 버티게 되면 대상포진을 넘어서 더 큰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잠을 자고 먹고 쉬고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순간 혈액을 채우고 체액을 채우고 호르몬의 균형이 잡히면서 면역세포는 다시 깨어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파킨슨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요, 파킨슨 환자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장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몸이 우리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을 많은 균들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열심히 일할 때도 있고 푹 쉴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 몸은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항상성을 지켜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위와 장도 우리 몸의 일부이기에 우리의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힘들고 쫓기며 살아갈 때 우리 몸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도파민을 둘러싼 인간과 세균의 경쟁입니다. 스트레스가 시작되면 장은 먼저 반응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거나 불안에 사로잡히면 뇌보다도 빠르게 장신경이 흥분합니다. 그 순간 장은 도파민을 뿜어내며 말합니다.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야. 멈춰야 살아. 도파민은 장의 브레이크입니다. 아세트콜린이 장을 움직이는 엑셀이라면 도파민은 그 엑셀을 잡아당겨 장을 조용히 아주 느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장이 정지된 사이 우리는 미처 눈치채지 못하지만 세균들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균은 인간의 스트레스를 기회로 삼습니다. 장이 멈춘 틈을 타 소장 안에서는 세균들이 조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장은 세균에게 완벽하고 따뜻한 인큐베이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세균들도 도파민을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장신경을 자극해 우리 몸이 더 많은 도파민을 내도록 유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파민은 세균에게 지금이 성장할 때다라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세균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증식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줍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세균의 도파민은 늘어나고 우리의 도파민도 같이 증가합니다. 인간과 세균이 같은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균은 인간의 도파민을 빼앗습니다. 음식이나 약물을 통해 들어온 L도파는 원래 뇌로 가서 우리의 운동 능력, 기분,
집중력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소장내 세균 과증식증이 생기면 장내 세균이 L도파를 먼저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파민으로 바꾸어 자신들의 성장 신호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뇌에서 써야 할 도파민이 세균의 에너지원으로 바뀌어 장운동을 멈추게 하고 세균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 경쟁의 악순환입니다. 만약 뱃속에 나쁜 세균이 없다면 L도파는 뇌로 잘 전달되어 도파민으로 바뀌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파킨슨 환자들의 장 상태를 늘 살펴본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장에서 도파민이 과하게 분비되고 세균들이 살기 좋은 조건이 되어서 장이 멈추고 변비가 오고 가스가 차고 급할 때는 설사로 쏟아지지만 막상 뇌에는 도파민이 부족해져서 파킨슨이라는 질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니 파킨슨에서 벗어나려면 도파민의 균형이 왜 깨졌는지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도파민만 보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더 잘 보살펴야 합니다. 잠을 잘 자고 음식을 잘 챙겨 먹고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주고 뱃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즉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생몸 정진하는 것이죠. 이 단순한 회복들이 도파민의 균형을 되찾고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며 장운동을 다시 켜는 스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가 차분해지고 호흡이 깊어지는 순간 세균도 더는 도파민을 신호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한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음식만 체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 체하면 소화제나 유장약 먹고 한두 끼 굶으면 내려가지만 감정이 체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체하는 것은 훨씬 힘든 일이고 풀어주지 않으면 신체화 반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왜?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감정은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감정은 단순한 생리반응일까요? 인간만의 특권일까요? 감정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 생명이 처음 위험을 감지하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추우면 피하고 배고프면 먹고 위험하면 도망치는 것. 이 단순한 반응이 바로 감정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입니다. 즉 감정은 처음부터 살아남기 위해 생겨난 몸의 신호였어요. 좋은 느낌, 즉 유쾌함은 생존을 돕는 방향으로, 나쁜 느낌, 즉 불쾌함은 생존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였죠. 이 시기 감정의 중심은 간내와 변연계, 즉 생명 유지와 본능을 담당하는 뇌였습니다. 하위 생명체들도 감정을 가집니다. 뱀이 위협을 느끼면 공격하거나 도망치고 물고기도 위험한 자극을 기억해 피합니다. 이것은 분명 감정의 생리적 반응이지만 그들은 나 지금 무섭다? 라고 자각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 붙이는 영역, 즉 대뇌 피질의 전전두엽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감정은 느낌이 아니라 그저 생존을 위한 자동 신호입니다. 포유류로 오면서 감정은 한층 더 정교해졌습니다. 편도체와 해마, 시상 하부가 서로 연결되며 감정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관계의 언어가 되었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기쁨, 어미가 새끼를 품는 사랑, 물 위에서 떨어질 때 느끼는 외로움, 이 모든 감정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진화의 전략이었습니다. 감정이 사회성을 만들고 사회성이 생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인간의 뇌가 한층 진화하면서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경험이 됩니다. 전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감정을 해석하고 의미화할 수 있게 되었죠. 나는 왜 슬플까? 나의 분노는 정당한가?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플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인간만이 가진 감정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자기인식, 즉 의식의 탄생입니다. 그러니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생존의 언어이자 마음이 전하는 성장의 신호예요. 모든 생명은 감정을 가졌지만 그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 그건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모니식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이 느끼고 뇌가 해석하고 몸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느껴주고 풀어줄 때 비로소 치유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안에 그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지 간에 판단 분별하지 마시고 그냥 느껴주세요. 그리고 알아차려주세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감정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가장 따뜻한 신호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감정을 풀어주지 못해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도대체 감정을 풀어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왜 감정을 풀어줘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감정을 느껴주고 풀어주는 것은 단순히 감정에 잠기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뇌가 무언가를 배웠다고 이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뇌는 생리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긴장하고 식은땀이 나는 등 몸에 변화가 생기고 뇌는 그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 과거의 기억들을 접하게 되면 뇌는 그 정보를 시상을 거쳐 편도체로 전달합니다. 편도체는 감정의 경보 시스템이에요. 편도체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위협 혹은 불쾌로 해석하는 순간 생각할 시간도 없이 즉각 신체에 명령을 내립니다.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 곧바로 시상하부가 반응합니다. 이 시상하부는 신체의 자율신경을 총괄하는 지휘자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근육이 긴장하고 땀샘이 열려서 식은땀이 납니다. 동시에 부신에서는요,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이 분비되어 몸이 도망치거나 싸울 준비를 하거나 숨을 준비를 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은요, 0.2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즉, 감정은 생각보다 먼저 몸으로 반응하는 신호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면 뇌는요, 아직 처리 중으로 남겨둡니다. 즉, 감정이 미완의 파일로 남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아, 이건 내가 무서웠던 경험이구나, 억울했던 마음이구나 하고 의식의 언어로 해석해주는 순간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며 뇌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아, 이제 이 감정을 이해했다. 다시 같은 상황이 와도 나는 반응 방식을 알고 있다. 이게 바로 감정을 충분히 느껴주고 풀어주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을 느끼면 다시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지만 감정을 느껴주는 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의 에너지와 의미를 현재의 나로 통합시키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그때 너무 무서웠지만 지금은 그 일을 바라볼 힘이 생겼다. 나는 그 일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그 감정이 나에게 전달해준 메시지를 이해한다. 등등. 이렇게 감정의 의미를 새롭게 써줄 때 감정의 기억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그 사건을 위험한 기억에서 완결된 기억으로 전환합니다. 이게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감정을 느껴주는 건 그 감정이 나에게 알려준 것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허락하는 행위예요. 그때 비로소 뇌는 배움의 회로를 만들고 몸의 긴장을 풀며 새로운 평형을 찾습니다. 그래야 호르몬이 안정되고 치유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충분히 느껴준다는 건 곧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제 역할을 다 했음을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순간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혜로 변해서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올라오는 감정들을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감정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삶이 주는 메시지를 절대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풀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은 마음의 영역이고 감각은 몸의 영역이니까 마음이 아픈 것과 몸이 아픈 것을 전혀 다른 문제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감정과 감각은 사실 같은 뿌리에서 올라온 하나의 에너지임을 알게 됩니다. 몸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신호가 감각이고요. 그 감각에 뇌가 의미를 붙인 것이 감정이니까요. 이 둘은 따로 흐르지 않습니다. 같은 강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면 몸이 반응하고 몸이 예민해지면 마음도 요동칩니다. 감정과 감각은 결국 한 사람 안에서 같은 에너지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생존을 위해 느껴지는 모든 것을 줄이고 눌러서 차단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이 바로 둔감형 신경계입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벅차고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느끼면 위험하다고 뇌가 판단한 거죠. 반면 어떤 사람은 미세한 감각과 감정조차 크게 증폭시키며 세상을 지나치게 깊게 받아들입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 작은 소음 하나에도 몸이 먼저 긴장하고 마음이 출렁이는 사람들, 이들이 예민형 신경계입니다. 생존을 위해 빨리 살펴보고 빨리 감지해야 한다는 오랜 적응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둔감형과 예민형,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 건강하고 병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각자 살아온 방식대로 조절한 에너지의 형태일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신경계 모두 공통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둔감형은 자기 몸의 신호를 잘 읽지 못해 어느 순간 크게 무너지고 감정의 언어가 서서히 사라져 삶이 흐릿해집니다. 예민형은 너무 많은 것을 느끼느라 지치고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며 몸과 마음이 과열되어 소진됩니다. 두 유형의 모습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신경계가 조절력을 잃은 상태인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민형인가요? 둔감형인가요? 느껴야 할 때는 느끼고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그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아보세요. 하모니에서 말하는 조화와 균형은 어떤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상태입니다. 둔감한 사람은 몸의 감각을 다시 깨워 미세한 신호를 알아차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감정도 다시 흐르고 몸이 보내는 SOS도 정확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과도한 입력을 부드럽게 낮추고 필터와 완충을 만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감정이 폭주하지 않고 몸의 긴장이 풀리며 다시 여유가 생깁니다. 둔감형은 켜는 연습을, 예민형은 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습니다. 조절 가능한 신경계, 건강하게 흐르는 에너지,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기반한 안정감, 이 세 가지가 회복의 핵심입니다. 감정과 감각은 결국 나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과도하게 솟구쳐도 너무 깊이 눌려 있어도 우리는 질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신경계를 가지고 있든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든 치유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천천히 감각을 깨우고 천천히 감정을 다루고 천천히 자신의 사랑과 연결하면서 안정감을 쌓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치유의 여정입니다. 자,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